러시아는 남부를 잃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포리자 지역을 두 방향에서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부대를 투입했고 수개월 동안 피를 흘리며 전진하여 주요 위치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방역을 시작했을 때 구축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이고 치열한 전투 끝에 주요 위치가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자포리자 선을 따라 있던 약 5만 명의 러시아군이 후퇴를 강요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힘들게 얻은 성과가 며칠 만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출처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국방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러시아 최대의 군사 텔레그램 채널인 RI바로 전쟁에 대한 가장 암울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실제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포리자주의 남동쪽 구석 오리히우 스텝노이르스크 카미안스케 라인은 2025년 내내 남부 전선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격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 가장 강력한 부대인 저18 혼성군, 제7 공수사단, 제104 공수사단, 그리고 제42 기계화보 병사단의 일부를 투입했습니다. 계획은 훌라이폴레에서 동쪽으로, 오리히우에서 서쪽으로 진격하여 자포리자시를 압박하는 양면 작전이었습니다. 스텝노이르스크와 그 주변 지역은 이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점령되었고 자포리자까지 이어지는 주요 남북 한선 도로인 이 105번 고속도로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진격은 느리고 대가가 컸으며 매 미터가 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점차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고 크렘린은 남부 공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26년 봄 이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에 대한 드론 압박을 증가시키자 러시아군의 작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임계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위험해졌고 개활지에서의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보급 호송대는 매번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 진지가 하루 평균 3번에서 5번의 FPV 접촉을 경험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그 숫자는 시간당 10번에서 15번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니라 러시아군의 작전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임계점이었습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위험해졌고 개활지에서의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보급 호송대는 매번 표적이 되었습니다. 호넷형 중거리 드론이 이 압박을 심화시켰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타겟팅, 야간 시야 능력, 전자전 저항성, 그리고 150km를 초과하는 범위. 러시아의 기존 전자전 시스템은 이러한 드론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동안 호넷 드론은 5월 초에 대량 배치되었고 러시아는 이에 발맞추지 못했습니다. 3중 드론 구조, 근거리 FPV, 150km 깊이의 호넷, 24시간 감시를 제공하는 정찰 드론은 러시아군의 기동 공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지역 텔레그램 그룹은 카멘카 드니프로브스카, 보디안의 에네르호다르 상공에 드론 무리가 매 20에서 30분마다 출현한다고 보고합니다. 러시아 보급 호송대가 점점 더 자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205번 도로와 측면 도로의 모든 트럭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압박은 지상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간의 보급 연결이 약해지면서 전선 저항도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남부에서 자원을 잃고 있는 동안 다른 전선에서의 증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벨고로드 댐 작전은 이미 보우찬스크 보급로를 방해했고 2월 스타링크 중단은 지휘 네트워크를 흔들었으며 쿠피안스크의 함락은 동부 자파드 그룹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러시아의 작전 깊이가 좁아졌습니다. 남부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군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수는 푸틴의 계획 방정식에 존재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총참모부는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제128 산악 돌격 여단과 HUR이 아르탄 특수부대가 반격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 전선은 누적된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쪽의 바람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HUR이 아르탄 특수부대는 야간 작전에서 스텝노히르스크의 주요 거점을 러시아군으로부터 정리했습니다. 공격 작전은 항공 정찰과 정밀 타격과 함께 조정된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지리 위치가 확인된 영상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딥스테이트 지도에서 러시아가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된 2105 교차로에서 우크라이나 장갑차가 작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스텝노히르스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도시는 자포리자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2105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위치를 통제하여 자포리자 지역을 포병 사정거리 내에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프리모르스크를 향한 진역과 결합하여 두 방향에서 도시를 압박할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스텝노이르스크의 손바뀜은 이 계획의 서쪽 축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핀란드에 기반을 둔 블랙버드 그룹의 분석가 파시파로이네는 우크라이나가 스텝노이르스크 방향으로 일련의 방역을 시작했으며 상황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말까지 스텝노이르스크는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르탄 특수부대가 5월 18일에 시작된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바실리우카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서 이 도시는 2012년 초부터 점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해방은 상징적이고 작전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손실은 스텝노이르스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확장했습니다. ISW의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보고서는 스텝노이르스크 북서쪽 오리히우 주변, 스테포베 서쪽, 피아티하트키 남서쪽, 말라 토크마치카 남동쪽에서 동시에 진행된 우크라이나의 징역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28 산악 돌격 여단은 빌로히리아와 노보다닐리우카 남쪽으로 징역했습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군사 블로거는 노보다닐리우카에 러시아의 위치가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4년 이상 1500일 넘게 압박해온 마을 말라 토크마치카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 수톤의 장비, 수년간의 에너지가 단 하나의 마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은 단 한 번의 작전으로 탈환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남부에서 러시아의 소모전 접근 방식이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상대를 지치게 하려 했지만 점점 더 지쳐가는 쪽이 되었습니다. 플라브니의 상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리바르는 거의 완전히 잃었다고 말하지만 딥스테이트의 지도는 여전히 작은 러시아 포켓을 보여준다. 플라브니는 스텝노이르스크 남동쪽에 위치하며 카멘스코에로 향하는 전환 지점에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함락된다면 카멘스코의 선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열리며 이는 잠재적으로 훨씬 더 넓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턱입니다. 라이바르는 상황을 요약합니다. 스텝노고르스크와 플라브니는 거의 완전히 잃었고 2025년 초에 시작된 공세 동안 얻은 거의 모든 영토적 이익도 잃었습니다. 1년 동안 힘들게 얻은 진전이 짧은 시간에 사라졌고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들입니다. 러시아의 사상자 규모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에 따르면 동원된 러시아 병사의 평균 생존 시간은 스텝노이르스크 지역에서 12분입니다. 이 수치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지상에 있는 드론 밀도와 일치하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 부대에 가해지는 압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제7 공수사단과 42 기계화보병사단의 일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랜스폼 우크라이나의 분석에 따르면 58 혼성군은 공격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을 막고 불안정한 방어선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히우를 향한 양방향 징역 계획은 효과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58번째 군대는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했지만 이 후퇴의 다음 단계인 카멘스코의 셰르바키 선은 잠재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리킵니다. 리발이 가장 명확한 경고는 이 선에 관한 것입니다. 적이 단순히 현상 유지를 복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멘스코의 슈철바키 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카멘스코에는 드니프로 서쪽 강둑에 위치하며 에네르호다르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셰르바키는 바실리우카 경로의 주요 교차점 남쪽에 위치합니다. 이 두 지점 사이의 약 25km 선은 러시아 남부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스텝노이르스크가 함락된 후 이 연결의 북쪽 끝은 이미 약화되었고 플라브니가 완전히 함락되면 압력이 직접 이 선으로 이동합니다. 러시아가 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많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증원 능력, 방공 효과,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라이바 자신은 이 선이 무너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쇄 반응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러시아가 바실리우카로 증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실리우카는 남부 보급로가 합류하는 교차점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빈번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지원군을 보내고 싶지만 보내는 것이 도로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방어선이 약해지고 방어선이 약해지면 더 넓은 지역이 열리게 됩니다. 바실리우카를 지킬 수 없다면 두 번째 단계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후퇴는 토크마까지 이어집니다. 토크마크는 남부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주요 방어 거점이지만 토크마크와 자포리자 사이에는 70km의 열린 초원이 펼쳐져 있고 토크마크와 베르디안스크 사이에는 80km가 있습니다. 이 평평한 지형은 자연 방어 요소가 없고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숲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2025년에 새로운 방어 시설을 건설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모든 자원은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공격이 멈췄을 때 남은 것은 약한 방어 인프라가 있는 개방된 지형이었습니다. 여기서 라이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토크막과 더 나아가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로 추가 병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경로의 민간 화물 운송은 이미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 물류 기반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휘발유가 쿠폰으로 배급되고 있으며 남쪽으로 향하는 보급 호송대는 드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추가 병력을 남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러시아의 남부 방어 구조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며 크림반도의 육로 연결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크림반도에 2만 5천에서 3만 명 규모의 주둔군, 흑해 함대의 잔여 병력, FSB 부대, 공중 방어 요소들은 고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 배치, 공중 방어 강화, 전술 조정.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친러시아 소스인 아라이발입니다. 그가 이러한 위험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 현지 상황은 공식 성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멘스코이 선 바로 옆에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효과가 없는 다른 종류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발은 또 다른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적이 최소한 전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면 상륙이 아니라면 이전 카코프카댐 하단의 갈대밭을 통해서 말입니다. 2023년에 카코프카댐이 붕괴되었을 때 얕은 갈대가 가득한 분지가 남았고 작은 부대나 로봇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이를 건널 수 있는 지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에네르호다르가 있고 에네르호다르에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6개의 원자로가 있으며 체르노빌의 설치 용량의 2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는 이 시설을 2022년부터 군사 방패로 사용해왔습니다. 5월 내내 이 지역의 드론 활동이 이전 달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역 채널들은 에네르호다르에서 20에서 30분마다 공격이 발생한다고 보고합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로사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5월 3일에 발전소의 외부 방사선 모니터링 실험실이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5월 5일에는 드론이 비상대응센터를 공격했습니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는 지속적인 냉각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력 차단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로시의 경고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대재앙 사고에서 한 실수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바르의 우려는 직접적으로 군사적입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잃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적의 소규모 병력을 몰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는 공중 폭격에 적합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파괴 수단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역설입니다. 스텝노이르스크에서는 활공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멘스코에를 포격할 수 있지만 6개의 원자로가 있는 핵발전소 주변에서는 중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시설 손상은 국제적 위기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경무장 부대, 드론, 소규모 부대, 로봇 플랫폼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그 효과를 잃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남부 방어의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그 발전소가 실제로 작전의 일부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위험은 매우 크다. 그러나 라이발가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려는 의지는 남부 지휘부의 불안 수준을 드러낸다. 스텝노이르스크가 함락되고 카멘스코의 선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부담이 하나의 군사 구조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압박에 짓눌리고 있는 구조는 저18 혼성군과 보스토크 그룹 부대입니다. 2025년에 이 부대들은 공격 모드로 전환하여 두 방향에서 오리히우를 향해 진격하며 자포리자에 접근하고 남부 통제 구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세 가지 목표 모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격 능력은 소진되었습니다. 방어 위치로 전환되었지만 방어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리발과 다른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들 워곤조 투 메이저스의 공통된 평가는 놀랍습니다. 지상에 있는 러시아군은 3배에서 5배 적은 화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막대한 자원을 할당하는 동안 오직 5월 첫 주에만 600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이 사용되었지만 남부 부대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이바르는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지도부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원이 잘못 배분되었다고 암시합니다. 5월 첫 19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은 총 19,203명의 러시아 군인을 공격했으며 이는 전쟁 시작 이후 19일 동안의 최고 수치 중 하나입니다. 사상자의 90%가 이제 드론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쟁 초기의 이 비율은 10에서 15%였습니다. 이 변화는 전쟁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지원 무기가 아니라 주요 공격 도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전선에서 200km 확장된 지역을 절대 사망 구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월에 약 100km였고 5월까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안전지역의 축소는 러시아의 안전한 후방 개념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남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58번째 군대가 남쪽에서 자원을 소모하는 동안 러시아는 포크로프스크와 코스티안티니우카 방향의 동부 공세를 적절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급 흐름이 느려지면서 동부 공세의 모멘텀도 떨어집니다. ISW는 2026년 4월에 러시아의 순영토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4년 8월 쿠르스크 작전 이후 처음입니다. 포크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제4 125 독립 강습 연대가 우다친의 마을을 2주 만에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방향에서 마을들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든 전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자원이 빠지면 동쪽이 약해집니다. 병력이 동쪽으로 보내지면 남쪽이 열립니다. 러시아는 충분한 병력으로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균형도 이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르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5달 연속으로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병사 수명은 58일입니다. VDB 사단과 경비 여단의 손실은 일주일에서 3주간의 훈련과 전투 경험이 전무한 병사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6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병력의 전투 능력은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는 국내에서도 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5월 9일 승전 기념일 매년 탱크가 붉은 광장을 지나가는 날, 소련의 군사력이 세계에 과시되는 날, 올해는 처음으로 탱크 없이 개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 현재 작전 상황. 미디어존에 따르면 21만 3천 명 이상의 러시아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에 소비되는 소득의 비율이 39%로 증가하여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의 영향이 전선에서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의 게라시모프의 완전한 우리의 성과가 남쪽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현장에서 크렘린의 진전을 보고합니다. 스텝노이르스크가 이렇습니다. 58번째 군대가 방어로 후퇴했고 남부 물류의 중추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는 왜곡되어 위로 전달됩니다. 계획은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여 세워집니다. 계획은 현장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리바르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푸틴이 볼 수 있는지입니다. 남부의 다층적인 압박, 전선 손실, 물류 부담, 드론 지배, 원자력 발전소 불확실성, 인력 감소가 자기 강화의 나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약해지면서 방어선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방어선이 무너지면 보급로가 노출됩니다. 보급로가 공격받으면 크림반도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각 층은 다른 층을 가속화합니다. 이번 주 아라이바리 분석은 전쟁의 어느 시점보다도 가장 어두운 그림이며, 이를 그리는 것은 친우크라이나 소스가 아니라 크렘린과 가까운 군사 채널로 1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 상황이 절망적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 상당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전히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전술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하늘 방공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원 물결이 올 수 있지만 균형이 이동하는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우리의 공격 행동이 러시아의 공격을 능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리킵니다. 남부 전선이 현재 속도로 계속 붕괴된다면 2026년 여름까지 카멘스코의 셰르바키 선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실리우카에서 토크마크로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러시아의 남부 방어 구조가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2024년 쿠르스크의 기습 이전에도 유사한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여러 러시아 군사 분석가 중 하나인 리바르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아리바르는 남부에 대해 같은 어조로 아마도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 크렘린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2026년 여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남부 전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58번째 군대는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했습니다. 주도권은 점차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선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들입니다. 크렘린은 침묵하고 있지만 리바르는 이미 발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침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